가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11월 27일 목요일 한국 마감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주입니다. 네. 자, 오늘은 아침 시초가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이 자꾸 둔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뭐 매매 주체별 매매 동향은 대체적으로 조금 소강 상태인 가운데 마감이 됐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보면서 많이 기대하셨던 분들은 조금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일 우리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상승을 상당폭 선반영했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26.04포인트 0.66%, 네, 4천 턱걸이이죠. 네, 3,986.9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390 한 종목이 오르고 483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개인은 5,839억을 매도했고 외국인은 1,480억 매수, 기관이 4,300억. 뭐 그 중에서는 어제와 똑같이 금투, 대체적으로 ETF를 통한 매수가 있었으니까 개인의 활발한 움직임들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전일 대비 2.74포인트 0.31%가 상승하면서 880.06포인트를 기록했고요. 개인이 1,580억 매수, 외국인 860억 매도, 기관은 420억 매도를 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짱 한마디. 한국 금통이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지? 네. 한국 금통이 있었는데 다들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돼서 금리 결정을 했고요. 금리가 동결되었습니다. 기존에 2.5% 금리 수준을 그대로 동결했는데요. 포워드 가이던스로 6명의 금통위 위원 중에서 3명은 인하, 3명은 동결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 위원께서 소수 의견으로 인하 의견을 냈는데요. 금리 인하가 앞으로 잘 안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자, 오늘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배경 언급을 한번 해보면요. 물가에 대한 언급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에 대해서는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금융안정에 대해서도 조금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금융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라고 했었는데 기존에는, 이번에는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 잘못됐네요. 리스크. 네. 리스크. 네, 네. 금융안정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거고, 물가도 높아지고 금융 리스크, 여기서 리스크는 뭐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부채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구만 봐서는 이렇게까지 문구가 바뀌었다는 건 다음도 동결 가능성이 꽤 커 보이네요. 국내 경기에 대한 언급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건 유지가 지난번과 똑같은 의견이고요. 수출 경기에 대한 의견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수출도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미 관세 부과의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수출은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겠지만 반도체 경기 호조,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기존에는 상하방이 모두 불확실성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문구가 바뀌었고요. 금년미 내년도 성장률 전망은 지난 8월치보다 전망이 올라갔습니다. 금년은 0.9%, 내년은 1.6%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올해 1.0% 성장하고 내년에 1.8% 성장할 거로 성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물에서는 많은 분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거고요. 경기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할 텐데 금융시장에서 뭔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주식시장 상승도 사실은 경기 회복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많이 작년보다는 올랐으니까. 자,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들만 몇 가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즉 인하도 동결도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현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금통위에서도 인상 관련 논의나 의제는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까지는 아니에요. 여기와 관련돼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준금리 동결에서 인상으로 가는 데까지는 평균 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환율은 변동성보다 한 방향으로 쏠림이 좀 우려스럽다. 그러나 외환시장 불안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환율 상승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 통화 정책만으로 환율과 부동산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연금 한해지 외에 외환시장 안정도구들도 우리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8%로 성장률이 조금 올라갔는데 IT 부분을 제외하고는 1.4%로 추정한다. 즉 IT 부분의 성장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다. 반도체 잘 팔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필요시에 채권시장 안정 대응에 나설 것이다. 여력과 능력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했고요.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또 했는데 환율 레벨 자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전환기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최근에 채권이 거의 패닉 나왔거든요. 채권 금리가 폭등을 했어요. 근데 통화정책이 이제 기존에 인하 하다가 이제 동결 이거를 이제 그 채권시장이 이미 예상을 좀 했던 거죠. 그래서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서 뉘앙스를 상당히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근 채권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변환기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언급을 한 거죠. 그리고 금융 안정을 고려했을 때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적인 수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립적인 수준이라면 뭐 쉽게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네요. 네. 그러면 결국 인하도 잘 안 하고 올리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꽤나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외환시장 등의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에도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은 좋아질 거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외국인은 채권을 사고 있어서 금리는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환율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그 금리 때문에 환율이 약해지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외국인들은 한국의 채권을 계속 사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금통위 결정 이후에 원화가 강세를 상당폭 단기 차트로 한번 보시면 상당폭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1462원 정도로 가면서 10원 정도가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자, 만약에 12월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산술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사실 환율을 읽어냈는데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라는 건 돈의 값이잖아요. 근데 금리가 높다는 거는 돈을 들고 있을 때 그 돈을 많이 이자를 많이 쳐준다는 거니까 그거 갖고 있으면 이자 많이 받네 하면 돈값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훨씬 더 높잖아요. 어이구 왜 꺼졌어?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그 금리 차가 앞으로 좁혀지면 원화 강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변수가 하나 생기는 것이 되겠죠. 여러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환율을 결정하는 건 너무나 여러 변수라서 누구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 일반인분들 중에서 환율을 정확히 예측을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어렵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환율 제대로 맞추는 사람은. 그러니까 원래 못 맞추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환율을 결정하는 변수는 금리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주 흐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오늘 천일 고속, 6거래일 연속 상한가 봤어? 최근에 이런 거 봤어? 1001 고속 6거래일 연속 37,100원에서 182,200원을 수직 상승했습니다. 중간에 거래량 터진 적도 별로 없었는데 오늘 거래량 많이 터졌고요. 140만 중에 18만 주 터졌고 중간에 한번 살짝 터졌는데 거의 뭐 점상이야, 점상. 아침에 상한가 갔다가 계속 상한가 갔다가 한 번도 거래 안 풀리고 상한가도 며칠 갔고 잠깐 거래 풀리더니 다시 상한가 가기도 하고 끝내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뭡니까? PBR이 낮고 자산가치가 높은 회사가 그 자산가치에서 뭔가 터지게 될 때 이렇게 그 주가가 오를 수도 있는 거군 하는 거 보여준 거죠. 한국은 시장 전체가 PBR이 좀 낮습니다. 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시죠? 그 강남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을 개발할 건데 천일고속이 지분을 좀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조금 꽤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천일고속은 뭐 천일고속에서 무슨 돈을 벌겠어요? 고속버스도 운행해갖고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게 주가를 많이 안 갔죠. 이익 보니까 뭐 별거 없네 하고 주가를 많이 안 갔는데 알고 봤더니 어마무시한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서울 최고의 요지에 상당한 지분의 땅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초고층 빌딩 3개인가? 이렇게 만들고 지하하겠다라는 뉴스 한번 전달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많이 갔습니다. 자, 오늘 또 로봇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계속 강세였고 로봇 관련 테마는 가장 강력한 테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건 상상의 나래를 너무 많이 필 수 있어가지고 2차 조절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자, 오늘 사면이 상승세 이후에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사면뿐만 아니라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했는데요. 한라캐스트, 하이젠, R&M, DIC, SPG, 아지넥스텍 등등이 다 두 자리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은 뭐 이 회사들은 이제 부품들을 조금씩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는 회사고, 사면 같은 경우는 사면 철강 아닙니다. 네, 사면 같은 경우는 매출이 크진 않은데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건 맞고요. 매출이 작지만 이익도 나는 회사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시가총액은 넘사벽 갔어요. 매출액 몇백억 단위인데 시가총액은 조 단위를 가버렸습니다. 자, 이런 파괴력이 있는 거죠, 로봇이. 자, 근데 오늘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올랐느냐? 오늘 그 자동차 관련 김준성 애널께서 언급해줬던 내용이 이것과 연관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준성 애널, 현대자동차가 2026년 CES에 참가할 건데 이번에 CES에서 가장 큰 전시 공간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로보틱스 기술을 공개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그 엔비디아와의 협력 전개가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될 훈련용 GPU에 이어서 로봇에 사용될 추론용 GPU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가 자동차 전시뿐만 아니라 CES에서 자신들이 만든 로봇을 전시하기 위해서 상당히 큰 전시 공간을 확보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로봇이 좋겠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그동안에도 상승했는데 추가로 게다가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네요. 자, 오늘 고려아연도 14.2%나 급등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고려아연 관련해서 경영 분쟁이 한창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최근에 그 MBK가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라는 뉴스 전해드렸죠. 그러다가 그때도 살짝 오르다가 좀 잠잠하다가 다시 오늘 장대 양봉을 빵 하고 세웠습니다. 어찌됐건 경영권 분쟁이 다시 언제든지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경영권이 정말 애매하게 서로 간에 경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최 씨, 최 회장 그쪽 그룹이 있고요. MBK하고 손잡은 영풍 쪽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영풍도 더불어서 상승 상당히 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핵심 키맨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난번에는 현재 경영자 측에 손을 들어줬고요. 이게 참 애매한 회사인데 그동안의 경영은 꽤 잘했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들어가서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참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요. 이 경영권 분쟁이 있으면 이렇게 주가가 튄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워낙에 요즘에 뭐 미국 보시면 아셨지만 AI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 중요한 뉴스, 트렌드포스 대만의 그 디램 익스체인지의 가격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램 가격 이런 것들 전망의 핵심적인 그 보도 채널이죠. 이 트렌드포스가 2025년 4분기 컨벤셔널 D램의 계약 가격이 전분기 대비 45에서 50% 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 전체 컨벤셔널 D램과 HBM을 합산한 D램 계약 가격은, HBM이 D램으로 만드는 건 아시죠? 네, 50에서 55%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 왜 이렇게 되느냐? 4분기 전망을 해보면 주요 제조사의 재고가 대부분 바닥나면서 출하 비트 증가폭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CSP, 즉 아마존이나 이런데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가격 인상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모든 전 영역으로 가격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메모리 구매 가격 인상에 상당히 유연하게 대응을 하면서 다른 응용 분야조차도 이거 모두 CSP한테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라는 조바심이 좀 났고요. 그래서 공급량을 확보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가격 인상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서 지난번에 샤오미가 디램값 올린다고 해놓고 샤오미 주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리고 델도 그 언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대부분 디램을 많이 쓰는 쪽은, 그리고 디램이 주요한 부품인 경우는 디램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좋은 뉴스예요. 자, 실제로 그 상황들이 되게 좋은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AI의 투자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AI 투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회사가 하나 있죠. 중국의 폭스콘인데요. 폭스콘 대표의 발언이 오늘 좀 나왔습니다. 이것도 같이 보시면 현재 AI 상황들을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폭스콘 대표 AI는 거품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폭스콘의 양치용징, 네, 사성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양징진 이분께서는 26일 AI는 인류 기술 문명의 결정적 전환점이며 절대 거품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인류 기술의 역사에는 여러 번의 큰 전환점이 있었다. 증기기관, 그리고 전기, 컴퓨터, 인터넷, 이제는 AI다라고 하면서 AI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문명 전환점이자 장기적으로 지속될 메가트렌드라고 설치하시는 업체께서 강조를 했습니다.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는 이렇게 주장을 하죠. 앞으로 한국의 주식시장 엄청나게 발전할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자본 사이즈가 커졌는데 어떻게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자본 사이즈가 커지는 만큼 금융시장도 상당히 커지고 주식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트렌드이죠. 라고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 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안 보면 그쪽에 사업 못합니다. 그러나 이게 거짓말이라는 건 아니에요. 난 한국 주식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것도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각도 증시각도 TV, 유튜브 증시각도 TV에서 지금 저걸 하고 있죠. 몽골 나무 심기 를 위한 굴삭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굴삭기를 하나 사서 나무를 잘 심게 해주자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그곳은 갔다 와서 현존하고 있는 곳이라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거기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살짝 브리핑과 계좌번호를 적어 넣으셨으니까 저희가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굴삭기 한 대 잘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할 수 있도록 스폰을 해준 우리 배재규 한투운용 대표님, 누구나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 ETF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ETF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한 책입니다. 설득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또 다른 뉴스 중에 하나는 업비트에서 540억 규모의 대규모 해킹이 발생했고 관련해서 대규모 전액 보상을 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여러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업비트가 세계적으로 여기서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떼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할 때도 지분 가치가 엄청 높잖아. 돈이 많아서 그래요.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호구들이 많았다는 얘기지. 코인 호구들이 많았다는 얘기야. 가서 거래만 엄청나게 해주고 다 거래세로 다 내고 자기는 돈 얼마 못 벌고 다 산산이 전사하는 거. 다 트레이딩 비로 다 내고 끝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산은 너무 거래를 많이 하시면 절대 안 돼요. 20대 남자들이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불안하다고 맨날 팔고 기쁘다고 사고 이런 거 반복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계좌 녹습니다. 저기도 봐요. 세금도 나가고. 그래서 진득하니 앉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잘 몰라. 아이고 운에 맡기겠어. 근데 이 회사 배당을 많이 주네. 이 회사 비싸지 않다네.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냥 진득하니 앉아있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결론이 좋습니다. 너무 샀다 팔았다 하면 남 좋은 일만 해주고요. 그러므로 나는 호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호구 속에서 살아본 업자로서의 말씀입니다. 네. 자, 기업 뉴스 몇 가지 있는데요. 이스페타시스 500억대의 대규모 신규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소식입니다. 대구에 AI 확산과 데이터 센터 확대로 고다층 초정밀 인쇄 회로 기판 수요가 증가해서 생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공장을 구축한다라는 뉴스입니다. 달성 2차 산단에 34,866제곱미터의 부지에 드릴 공정을 중심으로 운영될. 근데 이거 좀 신기했어요. 드릴 공정. 네. 이 드릴 공정은 인쇄 회로 기판 구멍 뚫어가지고 전기 신호를 우리 HBM도 구멍 뚫어가지고 전기 이렇게 하듯이 이거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LB의 다층 MLB의 수요가 엄청나게 터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PCB 업체가 500억 정도 투자하는 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 회사 이제 최근에 하도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시가총액은 상당히 높습니다만 제가 놓친 주식이 옛날에 있죠. 또 옛날 또 이런 실패 담을 하면 매일같이 하나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2020년에 대덕전자가 800억을 투자합니다. 그때 그 회사가 시가총액이 2천억인가도 안 했을 거예요.
진짜 쌌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에 버금가는 투자를 한다고 했더니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이거 해가지고 앞으로 수요가 많아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데 꼭 저는 빠르잖아요. 남들보다 한 6개월 가까이 빠르게 시작을 하니까 안 가. 사는데 안 가는 거야. 되겠는데 안 가. 그래가지고 팔았잖아요. 조금 먹고 또 어떻게 됐을까? 차트 한번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 22년도에 21년도 9월 달이나 이럴 때 22년도까지지. 하여튼 차트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저 이런 사람입니다. 네. 실패의 왕. 네. 자, HBM 관련된 하이닉스의 컨콜이 있었습니다. 자, HBM4에 대해서 재설계 이슈가 있었다라는 논의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요.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미 26년 고객사에 갈 게 모두 물량 확정됐고 수율 재설계 인정 지원 이슈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4분기에 HBM4 웨이퍼 로딩이 시작됐다. 그래서 26년 2분기 말부터 의미 있는 생산량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4분기면 지금이잖아요. 지금 웨이퍼를 기계에다 넣는 거예요. 클린룸에다 넣는 거죠. 자, 그런데 언제부터 나온다고? 2분기 말부터. 와, 끝내주네. 얼마 걸린다고? 70일, 80일 걸린다는 거죠. 2분기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잘못 2월 말이라고 생각했어. 몇 개월이 걸리는 거야 도대체? 3개월이 훨씬 더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웨이퍼 하나 넣어서 의미 있는 물량을 받는데 2분기나 걸려. 우와, 6개월 걸리네. 물론 디램 만들고 나서 그걸 가지고 또 HBM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당연히. 근데 와, 이게 이렇게 많이 걸리는구나. 와, 6개월 가까이 걸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5년도 엔비디아 제외의 비중이 30%로 24년 20%에 상승했는데 구글 내에서도 구글도 우리의 주요 고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26년도도 25년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 등의 엔비디아 제외가 30% 정도 유지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미난 뉴스 중에 하나는 26년 매출의 30% 정도가 캐펙스일 것이다. 그러니까 대략 30조 중후반 이 정도로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범용 메모리도 거의 구매 확정 계약을 하고 있는 형태이다. 옛날에는 구매 확정 계약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장기 계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또 하나 언급을 했는데 향후 엔비디아의 LPDDR 수요가 애플 대비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핸드폰에 쓰던 메모리를 AI 데이터 센터에 더 쓴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삼성보다는 그동안에 좀 저조했던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는데 하이닉스는 전방위적으로 높은 마진으로 전량 솔드아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는 HBM 쪽에서 여전히 의미 있는 수준의 납품이 되는지가 좀 의문인 가운데 팔아먹고는 있고 HBM을 팔아먹고는 있고 레거시 쪽에 D램 가격의 상승을 최대로 수혜를 받는 입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26년은 거의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원화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건 거의 따놓당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 하나 원화가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좀 보셔야 되겠어요. 지금 금리지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 삼성전자 100조, 하이닉스 80조 이 얘기가 나오는 참에 원화가 만약에 강세가 된다면 어찌 될 것인가, 그건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계셔야 될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안녕.